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거짓말같이 바뀌었죠. 네,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부모님들, 특히 대한민국에 계신 어머님들의 정서, 마음 상태, 이거를 걱정과 불안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난 아니다 이런 분 계세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걱정과 불안을 좀 덜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부모가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댁에 가시면 함께 사시는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 한 명이 있죠? 네,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사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 많은 아이들, 가정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여기저기 상담도 받아보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캠프도 열심히 보내보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 뭘까? 내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결국 아이를 망쳤다. 근데 그거를 깨달았다. 때는 언제? 제때 늦게. 늦게 깨달았다. 요 문제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자, 이 얘기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들 참 많이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아이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 학습 입시 진로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보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아빠와 가족까지 만났어요. 근데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왔느냐? 여러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로 돌아왔어요.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문제 꼭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육의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근데 마시멜로 이야기가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60년대 버전일 거예요. 자,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빤히 마시멜로를 눈앞에 보이는 데 두고요, 참아라 이랬죠. 참는 아이들에게는 보상으로 마시멜로를 또 줬습니다. 자, 근데 그때 분명히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있죠. 마시멜로를 참은 아이들과 먹은 아이들의 나중에 미국의 수능 SAT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무려 1800점 만점에 210점 차이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멋진 말이 하나 또 만들어졌죠. 만족, 지연 능력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인내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근데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이 첫 번째 실험에 문제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아이들이 빤히 보는데 마시멜로를 놓고 유혹하는 게 이게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실험 조건에 다소 변화를 줍니다. 마시멜로를 그냥 아이들 보는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유리병 안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조금 덜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시멜로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참아야 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면은요, 마시멜로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딴 데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만, 그렇죠? 자, 그렇게 실험 조건에 조금 변화를 줬더니 아이들이 잘 참은 거예요. 첫 번째 실험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매우 강조했는데 그 의지가 갑자기 달라지네요. 고무줄처럼. 자, 근데 최근 2013년도에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마시멜로 시험에도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할까요?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 조건을 완전히 바꿉니다. 28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자, 아이들 책상 위에는 지금 동일하게 크레파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크레파스만 갖고 놀면 재미없겠다.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이 나가서
색종이와 종이 촬영을 갖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자, 2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14명의 그룹에는 선생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선생님이 약속을 지킨 상태에서 자, 크레파스, 색종이, 종이 촬영을 갖고 재밌게 노는 상태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쪽 그룹, 14명의 그룹에게는 선생님 약속을 안 지켜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요. 두 번째 그룹,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룹에서는 기준 시간을 초과한 학생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마시멜로 실험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6년도 실험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강조했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를 좀 훌륭하게 키우려면 아이가 좀 야무졌으면 좋겠죠. 방학이 되면 어떤 유혹을 느끼세요? 저 나약한 정신 상태를 한 방에 확 뜯어 고쳐버리면 캠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캠프에. 혹시 보내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는? 해병대 캠프라고 들어보셨죠? 자, 아이들 해병대 캠프에 갔다 오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보내보셨구나. 달라집니다. 새까맣게 타갖고 오거든요. 근데 아이의 정신 상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자, 근데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반대로 이제 89년도 실험에서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아이들 성장에는 환경과 어떤 방법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반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마음속에 다 있죠. 애를 어떻게 좀 잘 바꿔보고 싶죠. 마음에 들게. 아닌가요? 네. 근데 이 생각은 요즘 많이 줄어들고요. 요즘은 두 번째에 꽂히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급적 좋은 환경,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방법 같은 걸 말씀드릴 때 다 적으세요. 집에 가서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볼 적에 결론은 세 번째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개인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턱이 없죠. 왜? 지적질을 해야 되거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이들은 100% 그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시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소위 자아의식이 생기는 사춘기를 거친 아이들은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기를 원하거든요. 자, 요즘 이제 두 번째, 학교 안에서의 환경은 별 차이가 없죠. 좋은 환경의 학교, 특목고 자사고를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환경 갖고 안 되니까 그리고 학교 밖에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진 경우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뭔가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그 뿌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가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좋은 방법과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는데 저걸 제공하면 근본적인 위기가 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볼 적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방법을 제공한다. 첫 번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마시멜로 실험을 가지고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냥 아이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법과 불리한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정말 어려운 방법,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희망적인 방법과 매우 절망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대치동 박보살 이라고 쳐보세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소위 말하는 전설적인 컨설턴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아주 가난한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제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런 수입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 사연은 가슴 아픈 사연일까요? 아름다운 사연일까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돼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학습 입시 진로 부모 교육을 다 했던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전문가는 하나를 깊이 파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각 분야의 책들을 다 출판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은 전문가로서 여러분 앞에 쓴 게 아닙니다. 바로 학부모 대변인이 돼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가 다양할 수 있죠. 마시멜로 이야기만 하더라도 첫 번째 얘기를 강조하는 전문가가 있고요. 두 번째 얘기를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알고 보니까 전문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답을 찾지 않으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부모에게 불안이 아닌 안심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걱정이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 처한 현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머님들 날씨 더우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부모 역할을 하면서 아이와 만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일단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죠. 전쟁통이니까. 근데 그때 안심하고 애를 밖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지금은 평화 시기거든. 근데 쓸데없이 불안과 걱정이 많아. 이것도 문제되죠. 자, 먼저 우리 현실을 볼 텐데 요즘 이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 대치동 사교육 현장에 진출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경우 중산층의 위기를 만나거든요. 몇몇 사례를 좀 볼까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지금 퇴직한 50세 모 씨가 있습니다. 아이들 대학 졸업과 결혼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연봉 1억이 넘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과 재생 두 아들 두고 있어요. 금융회사 김모 부장. 사교육비 감당하느라 노후계에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명문대 나와서 증권사 요직에 있었던 49세 모 씨가 있습니다. 대학생 1학년 딸과 고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1년 넘게 재취업에 실패하고 지금은 자동차를 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뭔가 꽂힌 것 같아요. 어디에.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 가정이 흔들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 하시면 표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노후 대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뵐 때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모가 오랫동안 잘 살아야지 아이를 오랫동안 도와줄 수 있죠. 맞나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올인하시는 것 같아.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바짝 신경 쓰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워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정만의 문제일까? 그렇진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에 난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 꼭 나와. 교사, 강사, 추악한 거래.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스타 강사로 인정하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가 자, 잠깐 볼까요?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몰래 빼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거죠.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일 니들 모의고사 보지. 요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지문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덕에 일타 강사가 됐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볼까요? 기부 입학 7년 동안 뜯기고도 사기 일리가.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부금 입학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죠. 근데 어떤 엄마들을 살짝 꼬셔가지고요.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저 사진은 위조된 가짜 합격증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런 거죠.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길 바라시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입시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 아시죠? 1년에 사교육비 몇십 조다. 제가 볼 때 몇백 조가 넘어요. 아이 교육 관련된 시장이. 자, 이렇게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 그냥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믿으면 안 되겠죠.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되게 순진하시거든.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 사회가 교육에 몰입하는 와중에 성적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공부를 잘해도 참 이 사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몇 년 전 사건인데요.
지방의 모 명문고등학교의 2학년 전교 1등입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카톡에 한 줄 딱 남겼어요. 엄마한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애가 아파서 대리 출석하러 왔다. 요즘 제가 대학 교수를 가끔 만나면은요,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왔어. 근데 보니까 학생 같지가 않아. 위장을 하고 왔어. 아이가 몸살 나갔고요. 대리 출석하러 왔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 온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엄마일까?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그런 엄마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애가 공부를 매우 잘할 가능성이 높죠. 특목고에서 전교 등수다 이러면 그런 엄마 옆에 쓰시면 어깨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떠세요? 괜히 그런 엄마들 만나면 집에 가서 애 잡죠. 멀쩡한 애 괜히 시비 걸게 되고요. 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청년 무업자. 요즘 제 주변에 참 많아졌어요. 취업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취업난은 우리 사회의 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뭐 아무리 노력한들 한계가 있죠. 근데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대기업 지원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떨어졌어. 근데 어떤 친구는요,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왜? 부모한테 더 이상 신세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대기업 몇 번 떨어지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또 부모님도 등골을 빼먹죠. 저는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만 부모 돈 없으면 자식 발길 뚝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거든요. 전 세계에도 최악으로 나왔어요, 지표가. 제가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한테 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말리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아이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결국은 돈 떨어지면 외면당하는 부모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지금의 삶은 과연 그게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요, 이렇게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건 결국 가족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개인 아주 뛰어난 중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는 학교겠죠. 학교에서 잘 나가요. 전교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점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집에 오면 더 심해져요. 결국 오래 못 가던데요.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은 힘들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위로가 돼요. 결국은 잘 가던데요. 오히려 단단해지던데요. 저는 가족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하나씩 이제 정리해 볼 텐데,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개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추억의 장면이죠. 언제 쪽일까요, 저게? 한 1970년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옛날 교복 시대, 그렇죠? 그러다 80년대에 교복 자율화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비슷한 교복 세대인데 30년 걸렸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30년 만에 교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어머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뭘까? 가족이 바뀌었죠.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었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가족 제도화에서는 엄마가 조금 미숙하고 실수해도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핵가족 시대에는요, 엄마가 실수를 해, 욕심을 부려서 아야 사이가 나빠져.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른들 사라졌죠. 혹시 아이 키우다 고민될 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십니까? 요즘 엄마들, 특히 초보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면 삐뽀삐뽀 119라는 책을 보더라고요. 걱정돼요, 좀. 왜? 그런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뭔가가 있죠, 인간에게는. 맞습니까? 자, 또 하나.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이 없어졌죠?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부모 역할의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자, 미국의 한 여성학자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어려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화해서 어른들의 지혜를 빌려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게 하나의 규범이었죠. 그 안에서 전통적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보 엄마들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초보 아빠 별로 문제 안 돼요. 초보 아이도 별로 걱정이 안 되죠. 왜? 표준적 규범이라는 게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학자는 그 규범이 사라지는 시대가 지금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표준적 규범이 없다. 꼭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표준적 규범도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어. 근데 아무 얘기나 듣고 덜컹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요 핵가족이 되고 어른들은 보이지 않고 마을도 사라졌어. 근데 요즘 초반 엄마들은 그러면 뭘까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죠. 소위 레퍼런스가 필요하죠. 근데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상류층 레퍼런스네. 상류층 문화네. 아마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대한민국 엄마 구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산층, 평범한 보통 엄마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안심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길을 누가 만들지 못했죠. 제가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류층의 학부모 문화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세요. 따라가시면 안 되거든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대치동 엄마 코스프레 여념이 없어요.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다른 길 찾아가야죠. 뭐냐? 저는 가정이 화목하면 서로 공감하면 입시, 진로, 학습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충분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입시 문제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입시 문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입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에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한겨레 신문의 특집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의 입시는 죽음의 헥사곤 전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쟁점이 있습니다. 입시가 복잡해졌죠. 걱정되시죠? 특히 고등학교 자녀 두신 부모님들 입시 그러면 지끈거리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시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것일까요? 과연 아이에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시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으로 보는 게 있어요. 지금의 입시는 복잡해진 게 아니라 다양해졌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매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복잡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제 기준입니다만 복잡해졌다고 얘기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로 사교육이겠죠. 자, 수시와 정시 아시죠? 수시와 정시는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한 줄 세우기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줄 세우기를 바꾼 겁니다. 한 줄 세우기에서는 아예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죠. 맞나요? 자,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정시 한 줄 세우기죠. 수능이죠. 자, 어떤 친구가 정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국영수 탐구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을 올려야 되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또 그게 수학이다. 그럼 거의 인생 끝난 거거든요. 아닌가요? 자, 근데 수시는 아니거든요. 수시는 만약에 이 친구가 국영수 탐구가 있다. 수시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능도 최저 기준으로 반영되죠. 일부 대학에서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잘하는 과목을 기준 등급을 넘기면 되거든요. 만약에 수학이 어렵다면 수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시에 워낙 비중이 높으니까 수시 다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정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되죠. 라고 말하는 전문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는요, 운동 종목으로 좀 다른 종목이에요. 수시 안에서도요, 다양한 전형이 있죠.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봐야 되죠. 다양성으로 보면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쪼개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쪼개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회로 봐야 되겠죠. 다 살려야 될 기회.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요, 입시에 관련된 공식 문서를 보세요. 입시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입시제도를 바꾼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게 입시제도 개선의 대원칙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입시가 바뀔 때마다 부담이 늘죠. 왜 그럴까요?
제도가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해석 때문일까요?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쟁점. 자, 고등학생이라면은요, 특히나 더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한참 수시 원서를 쓸 때입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방학 때 논술도 하고요. 학생부 교과도 좀 신경 쓰고, 비교과도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 공부를 했겠죠. 자, 드디어 이제 입시철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수시에 원서를 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 준비했거든요. 학생부 교과도 준비했고, 종합도 준비했고, 또 논술도 준비했고. 그러면 두 군데 되는 게 맞죠? 맞나요? 왜? 그 기회를 다 살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6군데 다 집어넣습니까? 후자죠? 그렇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은 선택할 게 될 건데 그 선택을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일찍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면서 가면 안 될까요? 자, 부모님들까지 업자들 룰에 넘어가시면은요, 기회라는 것이 욕심을 자극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 부릴 수 있습니까? 욕심 부리실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아이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입시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요. 자, 이렇게 입시를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아졌고요. 또 그 얘기를 듣고 흔들리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진 거.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뭘까요? 결국은 나중에 입시에서 써먹지도 못할, 특히나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과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수학을 좀 피해가면서 입시 생활을 준비를 했으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훨씬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정말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말 확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경우에. 왜? 자, 부모 역할에도 진짜 아이러니는 바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반비례로 나타나고 사랑과 믿음은 정비례로 나타난다. 저와 함께 노력하는 한 엄마의 경험담이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죠. 부모가 경제력과 정보력을 많이 쓸수록 아이한테는 도움이 된다? 아니면 부담이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서적 지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물질적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어떤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어요.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요. 돈이 많고 정보가 뛰어난 부모가 유리해진 것만은 많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누가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좀 없는 사람. 건강 문제로 봤을 때 가능성은 돈이 많은 쪽이 많죠. 그렇지만 돈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강의 소중함이라는 게 또 있죠.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적에.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물질적 지원 쪽에 쏠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죠. 앞에 마시멜로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순기능으로 작용할까요? 역기능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진짜 이거 빨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이런 거죠.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정보 함부로 쓰면 애 죽여. 저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목고 자사고를 가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에는 고등학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를 받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서울의 통계를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 합격 비율은 줄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세 번째 쟁점인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정말 아이 인생에 아이 인생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잠깐 멈추고요. 조금 제가 흥분했는데 아이 대학 입시에 정말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가장 중요한 입시 전략은 엄마 아이 사이에 신뢰와 소통.
예,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거든요. 예, 자, 볼까요? 여기서 핵심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발효과라는 게 있죠. 선발효과. 고등학교가 우수한 아이들 많이 선점하죠. 예, 명문고등학교가 맞습니까? 그걸 걔들 준비된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선발효과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학생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발효과를 보니까 저도 웬만한 고등학교 다 다녀봤거든요. 예, 가보면 거기는 중요한 게 별로 학교 신경 안 써도요. 애들이 알아서 해요. 기본적으로 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학교의 확률이죠. 예, 어떤 자, 입시 명문 자사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발이에요. 30%까지 보내죠. 예, 스카이를. 엄청난 비율이죠. 근데 그건 학교의 확률이죠. 예, 어떤 아이가 그 30%는 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30%는 이 아이가 해당 사항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의 확률이 중요합니까? 아이의 확률이 중요합니까? 예, 아이의 확률이 중요하죠. 예, 어떤 아이가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를 갔습니다. 예, 거기서 그 학교는 스카이를 3년에 한 명밖에 못 보내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야. 그럼 100%죠. 맞나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중학교 때까지 균질한 집단, 나름대로 이제 전국적으로 비슷한 집단들이 형성되죠. 학교별 차이는 크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특목고 자사고가 생기면서 우수한 아이들이 몰리죠. 자, 이거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사이에 끼면 나태해지지 않고 자극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게 부담이 될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데 중요한 게 부모님들한테 그 말을 못해요. 지금도 물론 성취평가가 됐지만 입시에서는 성대평가 등급을 쓰는 거 아시죠? 예, 자,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가면 7, 8, 9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가면. 예? 7, 8, 9등급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내시더라고. 거기도 있어요. 예. 자, 그런 이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런 아이들이 있죠. 예. 그런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을 못해. 결국 쓰러지더라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내 아이가 소중한 거거든요. 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학교가 그러면 다 자는데 우리 아이들 같이 자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되죠. 근데 얘는 엄마하고 신뢰가 있거든. 예.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자. 근데 나만 안 자. 선생님이 나만 이뻐해. 그럼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집에서 가까운 학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이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숨통을 열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입시나 이런 복잡한 진로 이런 것 때문에 자,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때 정말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단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다. 예.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죠. 또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요즘 이제 스펙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펙. 자, 스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인생이 꼬였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펙과 스토리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예. 스펙과 스토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떤 친구가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 2시간 스펙으로 기록되죠. 그걸로 끝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왜? 그냥 따라갔다 왔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 봉사활동을 섭외한 게 나거든. 장소를 섭외하고 직접 준비해서 아이들 데리고 간 게 나거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는 많은 걸 느꼈겠죠. 네,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 것과 따라간 것의 차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어떤 아이는 스펙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는 잘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스펙밖에 없는 아이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자소서거든요. 면접관들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위장의 문제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에서는 철저하게 스토리와 스펙을 구분하거든요. 스토리가 없는 스펙을 인정할 수가 없죠. 맞나요? 근데 스토리는 아이 삶이죠. 굳이 뭘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죠. 이 아이가 평소 그런 삶을 살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펙을 만들면 된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든 스펙이 결국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요. 면접관 앞에서 뭘까요? 결국은 탄로라면 불합격하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까지 4개의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의 쟁점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회가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만약에요, 우리 사회에 표준적 규범이 있어. 그래서 합리적으로 누군가가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목소리가 모아져 있다면 좋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달라요. 언론이 하는 얘기, 사교육이 하는 얘기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다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입시제도를 가지고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 두 번째, 서로 상충된 얘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입시의 변화를 악용해서요, 복잡해졌고, 부모가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발휘해서 좋은 고등학교 일단 밀어놓고 나서 스펙을 잘 만들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들으셨죠? 자, 근데 그런 사례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너무들 하십니다. 비정상이죠? 맞나요? 비정상이잖아요. 자, 그럼 비정상적인 사례가 많을까요? 정상적인 사례가 많을까요? 우리 사회에는요. 정상적인 사례가 훨씬 많지요. 아, 왜들 이러세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자, 근데 비정상적인 소수 사례가 나와도 언론은 그걸 고발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소수 사례라도 언론은 고발 기능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뭘 안 받기도 처음인데, 이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누가 강도짓을 했어. 신문에 나잖아요. 방송에 나잖아요. 그럼 다 강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문제는 우린 고발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죠. 소수 비정상적인 사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그 옆에 막강한 사교육 산업이 있잖아요. 소수의 언론의 비정상적인 사례가 언론한테, 사교육에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봐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또 주로 상류층, 가지고 돈밖에 없는 애가 인성이 망가지고 부정과 비리를 향해 가는지 별로 신경 안 써. 무조건 돈으로 좋은 학벌만 얻으면 부모 역할 잘했다라고 믿고 싶은 정상적인, 아니죠. 비정상적인 소수 학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삼자 커넥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언론의 고발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사교육의 설명회, 마케팅과 그 다음에 뭘까요? 그걸 믿고 싶은 소수 학부모의 욕망이 삼자 커넥션을 만들면은요,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수의 비정상적인 성공 사례가 다수의 정상적인 사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서울대 권혜연 입학본부장인데 전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보직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잘 볼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입시가 학교 교육의 본질로 다가갈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육의 본질과 입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었죠.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못 보면 뭘까요? 인정 못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었죠. 아무리 이 친구가 뛰어난 친구라 하더라도 뭘까요? 시험 못 보면 끝이었죠. 맞나요?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아픔이었죠. 교육의 본질과 입시가 별개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분 뭐라 그럽니까? 입시가 학교 교육의 본질로 다가갈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은 뭐냐? 결국 핵심은 뭐냐? 아이가 성장할 수 돕는 걸 교육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왜 서울대 권혜연 입학본부장이 했을까요? 바로 핵심이죠. 이겁니다. 아무리 입시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아이들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능 괴물이야. 수능 만점. 논술 정말 잘 써. 하지만 이 친구가 인성 측면이나 사회성 측면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우리 입시의 한계죠. 근데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앞으로 서울대는 뭘까요? 제대로 성장한 아이를 뽑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지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권혜연 입학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중요한 게, 무조건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이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공부를 어디서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학교 수업 시간 맞죠? 맞나요?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 제목을 자소서에 쓰기 위해서 책을 읽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예, 무조건 뭘까요? 학교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고 수업은 교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죠. 자, 어떤 무리가 따르더라도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을 서울대는 뽑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 얘기가 나오죠. 소논문 얘기 들어보셨죠? 참 이게 우리 교육의 아이러니예요. 저는 저에게 딱 나오자마자 금방 알아챘습니다. 저거는 사교육의 발명품이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비교과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거에는 못 쓰게 돼 있죠.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이 사라진 거 맞습니까? 학교 밖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사라졌죠. 경시대회 자격증 다 안 하잖아요, 요즘. 예, 자, 그러면 사교육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만회해야죠. 예, 드디어 멋진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관심사가 생겼어. 이걸 논문 주제로 정해서 논문을 써서 내. 자, 학교 안에서 발생한 관심이죠. 근데 쓰는 과정에 사교육이 개입해. 경계가 애매하죠. 그죠? 한 학기 한 500만 원 정도. 예, 좀 싼 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자, 근데 그거를 다 믿은 거예요. 누가? 심지어 공교육까지 믿은 거예요. 근데 정작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는 뭐라 그럽니까? 소논문 얘기를 왜 하느냐? 소논문 얘기를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모독이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명확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고요.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와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지호 총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염지호 총장은요,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앞으로 개척하는 지성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 사회도 한 아이도. 네. 그럼 개척하는 지성이 뭐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만 밑에서 사교육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개척하는 지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급적 사교육 받지 않는 아이를 뽑겠다. 네. 세 번째, 대학 입시의 큰 틀을 어떻게 개선하겠냐? 네. 마지막 말이 나오죠.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논술 내면 안 된다. 고대가 딱 치고 나갔죠. 자,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어디가 난리가 났을까요? 예, 이 얘기는 대치동 전략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대치동에 난리가 났겠죠. 엄마한테 전화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했을까요? 어디에? 예. 여기 안 계시는구나. 예. 연대에 전화했겠죠. 연대에다가 성대에 전화했겠죠. 서강대 전화했겠죠. 니들은 어떡할 건데? 왜? 고대처럼 가면은 뭘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요, 실제로 서울대, 고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업무가 마비될 때 전화가 오니까. 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전대로 간다. 우리 고대 방식 안 따라간다. 자, 근데요, 웬걸? 실제로 주요 대학들이 내년도, 올해 말고요, 내년도 입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기자회견에서는 옛날처럼 간다 그래 놓고 은근슬쩍 다 고대를 따라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염지호 총장 얘기에서 우리 하나 키워드는 자립심을 기르지 못하면 그 아이는 소용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갔어요. 자, 어릴 때부터 수행평가를 합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죠? 부정과 비리 아닙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무조건 그게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하면 다 용서가 됐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대 염지호 총장이 소위 명문대 한 총장으로서 반성하면서 지금 뭔가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고대는 성적장학금도 전액 폐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적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다 돈 많은 집 애들이라는 거죠. 돈 없는 집 애들은 알바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있는데 입시에서도 뭘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 뽑겠다는 거예요. 수능지 못 보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영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 되게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모두가 아닌 개인 이야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두가 아닌 개인 이야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논술은 모든 아이의 이야기죠. 응시한 학생, 모든 사람이 똑같이 써야 되죠. 똑같은 문제가 풀어야 되죠. 수능,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이야기죠. 자, 근데 거기에 쓸 수 없지만 아름다운 이 아이의 개인 이야기가 있어. 이게 옛날에는 입시에는 뭘까요? 부담이었죠. 그 아름다운 개인 이야기. 정말 이 친구가 동물을 사랑하고 뭔가 있어. 근데 그런 얘기에 입시에는 다 득이 됐습니까? 실이 됐습니까? 참아야 될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만의 독특한 개인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입시에도 반영하겠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개인 이야기, 솔직, 진솔, 진정성이라는 말이 3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직, 진솔, 진정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말이죠. 왜 한 번 말 해도 될 걸 3번이나 귀찮게 할까요? 예, 왜 강조할까요? 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스펙을 갖고 오는데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와 추천서 얘기를 합니다. 자소서를 갖다가 첨삭을 받고요, 지금. 예. 서론, 본론, 결론 멋지게 잘 정리해서 가면 떨어집니다. 자소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죠. 자소서는 뭐다? 학생부를 보완하는 자료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스펙이 기록돼 있죠, 학생부에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담지 못한 스토리가 있어. 그 스토리 어디에 쓴다? 그걸 자소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멋지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쫙 포장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한다. 예? 예, 다 떨어진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자,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어떤 친구가 봉사활동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하루에 여러 군데 갔다 왔어. 불합격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 예? 이해되십니까? 예, 경시대회, 수상경력 무지하게 많아.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도대체 얘가 뭐 했을까? 예, 수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잘 안 보여. 예, 자, 결국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지금은 부모가 아이 공부에 개입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더 불리해요. 왜? 거짓말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면접 과정에서 뭘까요? 얘는 거짓말을 해야 되죠. 면접관이 그러면 그런 아이들 뽑을까요? 예,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예. 자, 하지만 진정성이 심증만 안 되니까 기록을 남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울의 혁신학교를 시작한 한 학교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 학교는요, 입시교육을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입시교육, 수업 시간에 EBS 문제풀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입시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정리해 보세요.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을 쫓아서 진정으로 성장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일 수 있죠. 그런 기회가 열렸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니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자,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낸 부모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에 아이를 보낸 친구는 무지하게 일이 많대요. 각자 도생 복잡하대요. 일이 많대. 애 입시 때문에. 근데 자기는 할 게 없대. 예. 학교 선생님이 도와줘서. 이거는 이분이 잘못 생각한 거고요. 위에 다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은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고 바쁜 거고요. 이 엄마는 학교 얘기를 믿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한가한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장을 포기하고 왔어요. 예.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시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한 아이들 많죠? 예. 근데 저는요, 입시에는 실패해야 돼, 인생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 아이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예. 이 성장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스스로 일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부모가 개입해갖고 뭘 해준다. 이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진정성을 가지고 잘 기록하면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뭘까요? 사교육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이를 의존적으로 만들면서 위장술에 능하게 결국은 잘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울대 고등입학본부장이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비교과에 대해서. 비교과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요. 비교과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실 수업에 참여하고 교실 수업에서 얻은 궁금증을 비교과 동아리나 독서 활동으로 해결하는 거다. 본질은 어디에 있다? 교과에 있다? 비교과에 있다? 교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막 만들어가지고요, 그걸로 대학 간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교과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다 안 좋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특정 과목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정 과목은 피해가면서 관심 있는 과목에 비교과를 만들어가지고 갈 수는 있죠. 맞나요? 근데 방향이 그렇게 아니야, 요즘은 보면. 교과가 안 좋으면 비교과로 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얘기들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부모 역할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아이보다는.
부모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제력과 정보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육 효과를 은근히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신 고등학교 효과를 강조하고 있죠. 맞나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네? 아이가 빠졌죠? 네?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빠졌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또 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제가 안 나섭니다. 이런 말씀 하고 싶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엄마 주도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요. 아이 주도로 넘겨주면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엄마 주도로 가고 싶은 거야. 왜? 세상이 그 길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자, 이때 부모 효과를 보니까 경제력과 정보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세 번째. 관계 효과.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결론적으로 가족 효과라고 봐요. 예. 몸통과 깃털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한때 우리가. 그죠? 예.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사교육이나 좋은 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몸통일까요? 깃털일까요? 예. 깃털로 봐야 되겠죠. 예. 몸통은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믿고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몸통이 자라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자라니까 거기다 깃털을 막 꼽아가지고 화려하게 변장을 시켜서 보내죠. 그러면 대학에서는요 깃털 싹 뽑아가지고요 몸통만 놓고 판단하거든요. 네? 아닐 것 같습니까? 대학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죠. 자, 정리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자, 그때 표준적 규범이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익은 누가 챙겨야 될까요?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 조금 더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 쪽으로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세요? 하지만 지금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교시 입시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저는 제 개인의 소신을 분명히 바탕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가급적 제 개인의 이해관계는 저는 없습니다. 왜? 저는 이제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정직한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제 스스로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나라 입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공감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